얘들아 안녕. 자, 이번 시간은 14강입니다. 독일과 이탈리아의 통일과 미국과 러시아의 발전 부분을 정리해 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은 좀 중요한 인물들이 있어요. 독일 통일하면 떠오르는 인물. 누구 있지 얘들아? 우리 말 나온 김에 키워드랑 같이 할까? 일본 키워드인데 독일 통일하면 생각난 인물 누군가요? 철과 혈만이 독일을 통일로 이끌 수 있게 만든다. 비스마르크라고 하는 인물이고요. 두 번째는 붉은 셔츠단이 이 인물의 단체 이름이었어요. 이 인물 누구였었냐면 이탈리아라는 통일을 위해서 자기가 점령한 영토를 당시 이탈리아 샤르디냐 왕국에게 헌납했던 인물이었습니다. 가리 발디라고 하는 인물이 있고요. 3번은 러시아는 서유럽에 비해서 좀 낙후되었다고 했잖아요. 이 시기까지도 19세기인데도 아직까지 농노라는 존재가 있었거든. 근데 이 농노라고 하는 존재를 해방시키는 농노 해방령을 발표한 인물이 있습니다. 누군지 한번 쌤이랑 같이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위에서부터 순서대로 한번 보도록 할 텐데 먼저 독일의 통일 과정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독일 통일은 얘들아 요게 중심이야. 비스마르크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기 전과 이 이전과 그리고 이 이후로 독일의 역사가 나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실제로 독일의 역사 구분도 얘들아 비스마르크를 기준으로 삼을 만큼 이 사람은 독일 역사에서 정말 중요한 사람이야. 황제랑 비교될 만큼. 먼저 이 독일이 빈체제 시기 때의 상황을 좀 보도록 할게요. 먼저 빈체제 시기 때는 오스트리아랑 프로이센은 결국 독일의 모태인데 이 오스트리아와 프로이센이 같은 연방으로 묶여 있었어요. 그래서 이 두 국가를 묶어서 우리가 독일 연방이라고 불렀었는데 똑같이 게르만족이고 똑같이 독일어를 쓰니까 이 오스트리아와 프로이센도 우리 힘을 좀 기르기 위해서 통일을 해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 거기에 대한 첫 번째 시도가 뭐였었냐면 경제적인 통일을 위해서 무역을 할 때 서로 관세를 붙이지 말자고 약속을 하거든. 그래서 이걸 우리가 관세 동맹이라고 불러. 관세 동맹.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정치적으로 프랑크푸르트라고 하는 장소에 모여서 본격적으로 통일을 논의하는데 두 개가 충돌을 합니다. 먼저 소독일주의는 프로이센이 중심이 되어서 프로이센을 중심으로 하는 작은 독일을 만드는 거고, 대독일주의는 오스트리아가 중심이 되어서 이 오스트리아 안에 프로이센을 집어넣어서 큰 독일을 만들자는 게 오스트리아의 주장이었어요. 결과적으로 이 통일에 대한 논의가 실패로 끝나게 되자 당시 프로이센의 재상으로 등용되었던 비스마르크가 유명한 말을 합니다. 저는 의회에서 이야기로서 통일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실제로 통일을 만들려면 강력한 힘과 이 힘을 보충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필요하다. 결국 우리 무력을 통해서 인접 국가를 정복하는 방식으로 통일을 이루자 라는 아주 유명한 정책을 추진하게 되죠. 이걸 우리가 혈정책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결국 여기서 말하는 철은 무기를 뜻하는 거고 혈이라고 하는 건 전쟁을 뜻한다라고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결국 이 비스마르크가 재상이 된 이후에 철혈 정책을 통해서 군사력을 강화시킨 이후 주변국들과 전쟁을 하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로 통일에서 의견 차이를 보였던 오스트리아와 전쟁을 하는데 여기서 프로이센이 승리를 하게 되고 오스트리아가 패배를 하는 모습이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독일이라고 하는 연방 안에 오스트리아를 제외한 상태에서 북부독일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북독일 연방이라는 걸 형성을 시키게 됩니다. 이런 것까지는 기억할 필요는 없어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또 하나 당시 프랑스와 대결을 하게 되는데 프랑스와의 전쟁에서도 역시나 프로이센이 승리를 하게 되고 프랑스가 패배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상당히 프랑스가 굴욕적으로 패배를 하게 돼요. 먼저 이 프랑스와 독일의 인접 지역이었던 알자스라고 하는 지역과 로렌이라고 하는 지역을 독일이 가져가게 되고 또 하나 이때 전쟁에서 승리를 한 인물이 비렐름 1세였었는데 비렐름 1세가 베르사유 궁전 언제 있던 거 있지더라? 루이 14세 시기 때 만들어진 프랑스의 궁전이잖아. 이 프랑스의 궁전에서 독일의 황제가 즉위식을 거행을 했던 거야. 그러니까 프랑스인들에서는 정말 굴욕적인 거지. 남의 나라 황제가 자기 나라를 상징하는 곳에서 황제가 된 거니까.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독일은 이제 황제가 통치하는 제국의 모습으로 바뀌게 되었다라는 거. 결과적으로 중요한 거는 딱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 비스마르크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하기 전에 있었던 핵심은
통일을 논의하는 과정이 있었지만 모두가 실패했었고 결국 비스마르크의 철혈 정책을 바탕으로 전쟁을 한 끝에 독일이 제국으로 만들어지게 되었구나. 이게 핵심이야 얘들아. 그러니까 비스마르크라는 인물이 가장 통일에 중요한 인물이었구나 라는 생각. 자, 그 다음에 이제 아래에 있는 이탈리아 볼게. 이탈리아도 빈체제 시기 때 좀 많이 분열되어 있었던 정치적인 특징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같은 민족인데 분열돼 있으니까 우리 같은 민족들끼리 똘똘 뭉쳐서 강한 나라를 만들자라고 하는 민족주의 영향이 상당히 강했었거든요. 첫 번째 1831년에는 마친이라고 하는 인물이 청년 이탈리아당을 조직을 하면서 이탈리아의 통일을 위해 노력을 하고요. 그 다음에는 샤르데냐라고 하는 왕국을 중심으로 통일의 움직임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때 카보우르라고 하는 인물이 당시 재상으로 등용이 됐었는데 이 인물 같은 경우에도 비스마르크랑 조금 비슷했어요. 산업을 육성을 시켜서 경제적으로 안정을 찾고 여러 가지 외교 전술을 통해 가지고 이탈리아에게 유리한 상황을 만들자. 왜냐하면 이탈리아는 이때까지만 해도 힘이 약했기 때문에 주변 강대국들에게 지원을 받으려는 생각을 했던 거야. 그래서 이탈리아는 통일 전쟁을 치르는 과정에서 이 외교전의 결과 당시 나폴레옹의 지원을 받기도 했었습니다. 특히나 이 시기 때 이탈리아의 통일 전쟁은 주로 이탈리아 북쪽에 있었던 오스트리아와의 전쟁이었었거든. 그래서 북부 지역은 사르디냐 왕국이 이탈리아의 좀 북부에 위치해 있어요. 잠깐 지도를 보시면 여기가 사르디냐 왕국이거든. 그리고 이 위에 여기 이렇게 오스트리아가 있는 거야, 얘들아. 이쪽에 오스트리아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사르디냐 왕국은 이렇게 북쪽에서부터 쭉 이렇게 영토를 먹고 내려오는 모습이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거. 그래서 북부는 카보우르라고 하는 인물이 중심이 되어서 롬바르디아 북부 이탈리아 지역과 중북부 지역을 점령해 들어갔었고 남부가 좀 중요한 인물이었죠, 여러분들. 붉은 셔츠단이라고 하는 가리발디가 이끄는 부대가 남부에 해당하는 시칠리아와 나폴리 마피아 기억나시죠, 여러분들? 이 남부 지역을 점령하면서 올라오는데 문제는 둘이 지금 서로 다른 인물들이 영역을 장악한 거잖아. 누구 하나가 영토를 포기해야 통일이 완성되는데 그 포기를 누가 했냐면 가리발디가 포기를 하게 돼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1861년의 남북 통합의 계기는 아래 한번 써보자. 가리발디가 사르데냐 왕국의 정복지를 헌납했다. 이러한 표현을 우리가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문제를 한번 풀다가 이탈리아 통일이라는 큰 대의를 위해서 자신이 정복한 영역을 헌납한 인물, 그러면 가리발디 이렇게 머릿속에 기억해두면 좋겠죠. 자, 그러고 난 다음부터는 이 카보우르의 외교전이 상당히 큰 효과를 갖고 오게 됩니다. 프로이센과 오스트리아가 전쟁할 때 프로이센 편에 서게 돼요. 그래서 이기거든. 그래서 오스트리아가 뺏어갔었던 베네치아를 이탈리아가 날먹을 합니다. 꿀꺽. 그 다음에 프로이센과 프랑스 전쟁에서는 당시 프랑스의 군대 일부가 이탈리아 로마에 주둔하고 있었는데 프로이센이 프랑스랑 싸울 때 프랑스가 로마에 있던 프랑스군을 빼버려요. 그때 어부지리로 로마를 장악해버립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식으로 당시 이탈리아는 통일을 외교 전술과 그리고 가리발디의 희생 덕분에 사르디냐 왕국이 중심이 되어서 통일을 유지할 수 있었다는 점. 그럼 결과적으로 중요한 인물 따지고 보면 독일에서는 누구? 그렇지. 비스마르크를 여러분들이 떠올리셔야 되고 이탈리아에서는 누굴 떠올리면 좋을까? 가리발디라고 하는 인물을 잘 떠올리면 좋겠죠. 자, 그다음에 미국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링컨 대통령이 당선되면서부터 남북전쟁이 발발이 되었었는데 그 이유가 링컨은 노예제에 반대하는 입장이었었고 남부는 노예제를 찬성하는 입장이었는데 대통령으로 링컨이 당선이 되니까 남부가 아메리카 연합을 구성을 하면서 당시 미국에서 탈퇴를 해버렸다고 했었죠. 그리고 처음에는 남부가 유리했었지만 링컨 대통령이 노예를 해방한다는 노예 해방 선언을 한 결과 남부의 흑인이 북부에 합류하게 되면서 게티스버그 전투에서 북부가 큰 승리를 거두며 최종적으로 북부의 승리로 전쟁이 종결되었다는 것. 그리고 이후 미국은 산업 발전을 위해서 대륙을 횡단하는 대륙 횡단철도도 개통이 되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경제 대국으로 성장하게 되었다라는 거, 이 정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러시아 볼까요?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빈체제 시기 때까지만 하더라도 아직까지도 차르라고 하는 황제의 통치가 유지되고 있었고
농노제가 유지되고 있는 나라였어요. 그러니까 러시아에서 이 청년 장교층들이 이렇게 구닥다리 같은 러시아에서는 못 살겠다라고 하면서 차르의 전제 정치를 막고 황제라고 할지라도 헌법에 입각해 통치를 하는 입헌군주를 실시합시다라고 반란을 일으켰지만 실패로 끝나게 되었었죠. 이후에 니콜라이 1세 같은 경우에는 대외 정책으로 흑해 지역으로 진출하기 위해 남진 정책을 펼쳤고 또한 크림 전쟁을 통해서 당시 영역을 확장하려고 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이 크림 전쟁에서 패배하게 되었던 모습도 나타났었죠. 자, 그리고 알렉산드르 2세 시기 때 중요한 게 나오네. 이때 드디어 농노를 해방시키려고 했었고 분하로드 운동을 통해 농촌 계몽 운동을 펼치려고 했었지만 당시 귀족들의 불만을 받아서 결국 알렉산드르 2세는 암살당하게 됩니다. 선생님 너무 빨리빨리 넘어가시는데요. 중요하지 않아서 그래요, 여러분들. 그냥 그런 내용이구나 라는 것만 보시면 되고요. 여기서부터 중요하죠, 여러분들. 1905년에는 피해 일요일 사건이 일어났었는데 이게 참 러시아한테 충격이었던 거야. 왜냐면 당시 러시아가 일본이랑 싸우는 러일 전쟁에서 져버려요. 그래서 결국 경제적인 궁핍이 가속되니까 수도였던 상트페테르부르크, 여기 누가 만든 거라 했었지? 러시아의 절대군주였던 표트르 대제가 만들었던 이 수도에서 파업이 발생을 하게 되고 이때 파업하는 시민들을 상대로 총을 쏘버리면서 일요일날 피로 물들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피해 일요일 사건이라고 부른다 했었죠. 결과적으로 이 총파업을 막기 위해서 니콜라이 2세는 두마라고 하는 의회 설치를 약속하면서 이 피해 일요일 사건을 일단락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근데 러시아 정신 차렸다고 못 차렸다고. 못 차려서 크림 전쟁에서도 졌어. 피해 일요일 사건이 원인이 되었던 러일 전쟁에서도 졌어. 근데 또다시 전쟁을 하게 돼. 이게 제1차 세계 대전이었었다라고 선생님이 이야기했었죠. 그래서 결국 러시아 부분에서는 여러분들이 크게 이걸 다 외우려고 하지 말고 그냥 러시아는 지금 이렇게 전쟁으로 인해서 좀 많이 힘들어지고 있는 상황이었구나 라고 하는 이 정도의 느낌 정도만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내용 정리해 볼까요? 자, 먼저 이탈리아와 독일의 통일인데 이탈리아에서 중북부 지역의 통일에 앞장섰던 인물 카보우르라고 하는 재상이었었고요. 자, 그리고 시칠리와 나폴리를 점령해서 사르디냐 왕국에게 바쳤던 인물 가리발디라고 하는 인물이 있었죠. 독일은 프로이센을 중심으로 처음에 관세 동맹을 결성을 했다가 이후 비스마르크를 중심으로 철혈 정책을 추진한 결과 오스트리아와 프랑스를 격파하고 비렐름 1세가 즉위하면서 독일 제국이 성립되었다라고 이야기했었죠. 중요한 인물 가리발디라고 하는 인물 이탈리아, 독일에서는 비스마르크를 잘 기억해 두시면 좋고요. 러시아 같은 경우에서는 자, 여기 나폴레옹 쌤이 지워달라고 했었지? 차르의 전제 정치, 농노제 등을 유지하고 있었다가 근대화 노력의 시도가 있었어요. 알렉산드르 2세 시기 때 농노 해방령을 발표를 했었지만 이것도 결국에는 암살당하면서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었죠. 그러던 중에 러일 전쟁에서 러시아가 져서 생활이 어려워진 노동자들이 개혁을 요구하는 시위를 했지만 무력 진압을 하게 돼 일요일에 피로 물들였다라고 해서 피해 일요일 사건이 발생하는 등 러시아는 혼란의 연속이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1번. 이 인물이 농노해방령 발표했대. 이거 뭐야 얘들아? 알렉산드르 몇 세? 2세. 사르드냐의 재상 카보우르. 자, 3번부터 볼까요? 가나 인물인데 가는 프로이센의 재상, 나는 사르데냐의 재상. 그럼 얘기 끝났네. 가는 그럼 누구야 얘들아? 가. 이 사람 비스마르크겠고. 또 밑에 봐봐. 여기 철과 피로만 해결. 철혈 정책. 그리고 사르데냐의 재상. 부국강병을 위해 내치에 힘쓰고 국제정세를 이용해 외세를 물리치자고 주장. 외교전도 당시 주장했던 인물이야. 이 사람 누구야? 카보우르. 이렇게 포인트를 잡으시면 되겠죠. 4번 볼까요? 밑줄 친 통일을 이룬 국가. 여기서도 중요한 인물을 찾아봐야 돼. 친애하는 의원 여러분, 통일이 훼손되어서는 안 됩니다. 저 먼 나라 명성을 떨친 가리발디와 그 휘하의 용감무쌍한 청년. 그럼 이거 누구야? 이탈리아. 그리고 세임이 가리발디가 따르는 용감무쌍한 청년들은 어떤 색깔의 옷? 붉은 셔츠의 옷. 그래서 이들의 붉은 셔츠대
또는 붉은 셔츠단 이렇게 부른다고 했었죠. 마지막 3번 문제네요. 2번 문제네요. 알렉산드르 2세의 근대화 노력을 골라보래 얘들아. 그러면 골라봐야 되겠지. 우선은 시베리아 횡단철도 이거는 틀린 말이고 지방의회 구성을 하고 농노 해방령도 발표했고 그리고 잘 보면 징병제를 실시하는 등의 군사 제도의 개혁도 실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역과 니은과 리을 고르시면 되는데 이번 문제는 선생님 미리 얘기할게. 요런 거는 여러분들 그냥 기억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알렉산드르 2세 하면 농노 해방령을 발표했다는 것 정도만 기억하셔도 충분해요. 아시겠죠? 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14강의 내용 같이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이번 강에서는 선생님이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인물들을 기억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독일하면 비스마르크, 이탈리아 하면 가리발디, 러시아 하면 알렉산드르 2세 시기 때의 농노해방령에 해당하는 내용들 머릿속에 잘 집어 넣으시고 복습하실 때 떠올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4강 우리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은 15강입니다. 수행평가로 열심히 공부했던 산업혁명에 대한 내용들 정리해보도록 할게요. 이번 시간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봐요. 제발. 빠이빠이.